오늘 담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대구가 낳은 천재 화가 이인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인성은 우리나라에 서양화가 도입되고 또 그 기틀이 마련되었던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화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작가였습니다. 조선의 지고다 또는 화단의 귀재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상당히 인기 있는 스타 작가였습니다. 당시에 마라톤의 송기정만큼이나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9살의 젊은 나이로 요술을 합니다. 그런데 또 사후에는 굉장히 빨리 잊혀졌어요. 예술사적으로도 큰 조명을 받지 못했고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사후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인성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소규모의 전시는 여러 번 있긴 했지만 관심을 끌지는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인성의 원작을 언제 처음 보셨나요? 저는 사실 2000년도에 서울의 호암미술관에서 열렸던 이인성 작고 50주기 회고전, 그때 처음 봤었어요. 그 전시가 아마도 사후에 가장 큰 규모의 전시였던 것 같고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인성의 작품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작품도 크지만 그 강렬한 색채와 작품이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것으로 잘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전시를 본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전시를 계기로 이인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어떤 우리 예술사에서도 좀 새롭게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그 해에는 우리 대구에서도 이인성 미술상이 제정되기도 했죠. 2012년이 되면 이인성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서울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정말 성황을 이루었어요. 이때도 이인성의 작품들이 거의 다 총망라가 됐었고, 그뿐 아니라 당시 이인성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발굴해서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제 자료들, 사진이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참 한칸 신문 기사라든지 또 인성이 수집을 했던 그림 엽서라든가 또 서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전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인성의 삶이 훨씬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대화가 중에서 이인성은 상당히 관심받고 또 주목받는 그런 작가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인성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어떤 평가에 있어서 좀 엇갈려 나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오늘 저의 이 이인성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인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얘기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인성이 사실은 요술했기 때문에 작가로서 활동한 시기는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의 이 작품 세계와 그리고 평탄치만은 않았던 그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인성은 1912년에 대구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늦은 나이인 11살에 대구 수창보통학교에 입학을 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미술에 대한 소질, 재능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었죠.
그래서 1928년에 졸업을 하던 해에는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라는 곳에서 특선을 차지하는 영예를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웠어요. 그랬는지 중학교 진학을 못했죠. 그래도 또 다행히 그 당시 대구에서는 유지였고 또 일찍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대구 수채화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서동진이 이인성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던 대구 미술사라고 일종의 미술종합센터예요. 거기에 취업을 시키고 서동진 자신이 이인성에게 수채화를 가르칩니다. 이인성은 여기서 수채화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1929년에 바로 그 당시 가장 권위 있었던 공모전인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을 합니다. 이 작품이에요. 이때 이인성의 나이가 18살이에요. 이 작품은 지금 도판만 남아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개성학교예요. 개성학교 정문 앞에 그늘에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인데 이런 일상 모습을 수채화로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수상을 했으니 대구가 지방화단인데 서울에 있는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2년 후 1931년에 이런 작품으로 세모가경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특선을 합니다. 특선은 스승이었던 서동진, 이분은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특선을 못했어요. 그 제자인 이인성이 먼저 특선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대구의 유지들이. 그래서 이인성의 재수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려고, 유학을 보내려고 뜻을 모으는데 그때 그 대구 보통공립학교라고 지금의 경북여고의 전신인데요. 그 학교의 교장이 일본인 교장이었어요. 그분이 시라카즈키치라는 그 교장이 주선을 해서 일본에 있는 오사마상해라는 곳에 취업을 시켜서 일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오사마상해는 그 미술용품을 만드는 제법 큰 회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듬해에 그 태평양 미술학교에 다니면서 미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1931년이었고요. 이인성의 나이 20살 때인데 이때 일본으로 가서 이인성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감각의 미술이 일본에서 자기가 보게 됐죠. 당시 일본 화단은 유럽으로 유학 갔던 유학파들이 귀국을 해서 전시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배웠던 여러 미술 사조들을 소개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뭐 인상파, 후기인상, 야수파, 표현주의 이런 여러 개의 미술 사조가 그 특징을 구별하지 않고 좀 한꺼번에 무분별하게 들어와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당시에 또 서양화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그 서양 화집들이 많이 출판이 되었고 미술관도 많이 생겼고 이인성이 쉽게 그런 서양화를 접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그 서양의 대가들, 뭐 세잔, 반 고흐, 뭐 고갱, 모네 이런 사람들의 도록을 보면서 이인성은 그들의 그 색감이나 또는 붓터치 이런 것을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좀 그 연구를 하게 되었죠. 제가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게 이 작품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그린 수채화 중에서 원본이 남아있는 몇 되지 않는 작품입니다. 이런 류의 수채화를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이게는 시골 풍경인데요. 아까 세모가경 같은 경우는 도시의 풍경이잖아요. 이런 시골 풍경들을 그렸는데 상당히 약간 색깔은 약간 좀 어두운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을 그리다가 일본으로 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화단에서 그 서양 그 미술 사조들을 보면서 인성 굉장히 경도, 그래서 푹 빠지게 됩니다. 그것들을 많이 흡수를 했죠. 인성은 원래 수채화를 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수채화를 그렸는데 이때 일본의 수채화단 역시 그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기존의 수채화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진한 그 불투명 수채화가 유행했어요. 과시화라고. 이인성도 역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1932년도 작품, 가이유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양의 기법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나오지만 마치 꼭 유화처럼 보이는 과시화인데요. 색깔이 화려하죠.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녹색, 붉은색, 노란색 이런 밝은 색들이 나오고 붓터지가 굉장히 짧은데 이런 밝은 색이 이 짧은 촘촘한 붓터지와 어우러지니까 그 그림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풍경 그림보다는 훨씬 밝아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인성은 사실 그 어떤 서양의 여러 미술 사조를 실험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선전에서 특선을 하거든요. 이 해가 1932년인데 이인성은 일본의 일본 제전이라고 일본 제국미술전람회에도 작품을 출품해가 입선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선전회, 가을에는 제전회 이런 식으로 관전에 주로 작품들을 많이 냈는데요. 다 수상을 하니까 사실 이 시기 때 벌써 조선과 일본 양국 나라에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인기를 얻게 되었죠. 1934년이 되면은 이게 1934년도 작품이에요. 여름 실내에서라는 작품인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세련됐죠. 그리고 분위기는 그냥 서구적인 분위기예요. 어떤 부유한 가정의 집안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색깔은 또 화려하고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죠. 역시 불투명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세련되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사실은 일본 취향이에요. 이게 제전에서 입선을 하는데 제전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기 보이는 큰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이 보이는 실내의 모습. 이런 주제가 일본에서 유행도 했고 또 관전에서 관전의 심사위원들의 취향에 좀 맞는 작품 맞는 거였는가 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좀 당시 또 1934년 당시 우리나라의 어떤 핍박받던 상황하고는 또 너무 대조되고 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 취향을 따랐지만 색감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벌써 이인성 그 특유의 색감이 나타나죠. 붉은색과 이 녹색의 어떤 보색 대비의 강렬한 대비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작품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1934년은 그 이인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요. 이 해에 보면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을 어느 날이 가을 어느 날 이 작품 역시 이 해에 만들어졌고 선전에서 특선을 합니다. 이 작품은 이제 여름 실내에서와는 분위기가 또 확 달라져요. 이 작품에서는 어떤 서구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나라, 한국, 조선이죠 당시 그 조선의 어떤 시골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말을 할 때는 꼭 두 가지를 많이 거론을 하거든요. 하나는 고갱의 영향이다. 또 하나는 조선 향토색을 잘 구현한 작품이다. 이런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여성의 포즈를 보시면 고갱이 그린 그 모성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타히티 원주민을 그린 이 모성이라는 작품이 여기 있는 이 여성과 포즈가 똑같아요. 머리 모양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또 피부 색깔까지도 좀 갈색으로 비슷하게 그려놨죠. 그렇지만 이 여성은 그 타히티의 원주민처럼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여성은 보면 지금 모습이 사실 젖가슴이 다 드러나고 거의 반나의 모습이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체형이 완전 조선인의 체형이에요. 이 앞에 있는 요 어린 소녀와 더불어 완전 조선 사람의 체형을 가지고 있고, 이 소녀는 실제로 이인성의 친동생입니다. 인순이라는 동생이고, 뒤에 이 여성도 이인성이 잘 알고 있는 영자라는 그 소녀인데요. 둘 다 실제 인물이고 그들을 모델로 해서 조선인의 체형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인성을 논할 때 서양의 미술 사조와 미술 기법을 많이 자기 작품에 끌어들여 왔지만 결국은 우리 그 어떤 조선의 정서에 맞게 조선 사람임을 나타내게 그렸던 것, 이걸 우리가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조선 향토색을 잘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선 향토색이란 어떤 그 조선 향토색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0년대를 전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그 일본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온 서양 문화에 대해서 어떤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그러자 우리나라의 조선적인 것,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에 대한 어떤 성찰 같은 것들을 좀 하던 시기였죠.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미술계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조선적인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선적인 것을 그림 속에 많이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그림 속에 조선이 배경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림의 소재가 조선적인 물건들, 이런 것들을 그림 속에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림의 분위기, 조선적인 느낌, 조선의 정서, 2층에 그런 이거 소금 맞나? 아니, 선생님, 거기 사운드 지금 네? 오디오가 틀려요. 네, 죄송합니다. 줄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조선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을 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풍토나 우리나라의 날씨, 네, 이런 것을 표현해 내는 향토색, 그런 향토색을 그림 속에 그림 속에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또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향토색을 가장 잘 그림 속에 구현을 해낸 작가가 바로 이인성입니다. 이인성은 자신이 쓴 글에서도 보면 어떤 말을 했나 하면 그 붉은 흙, 적토, 이 붉은 자신은 고향에 대한 이미지, 자기가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 붉은 흙이 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붉은 흑색, 그리고 그 가을에 분명한 날, 우리나라 날씨가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굉장히 공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을의 맑은 가을 하늘, 푸른색, 이런 것을 또 거죠.
또 당시 실제로 그 1930년대니까요. 아스팔트가 거의 없던 시절이잖아요. 어디를 가나 민성은 뭐 고향이 대구입니다만 그 마을에 또 가면은 붉은 진흙들이 많았어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붉은 진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인성 마음속의 이미지가 그 어떤 푸른 하늘 이런 것을 향토색으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향토색을 표현하기 시작한 그림이 바로 이 가을 어느 날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말 눈이 부시도록 푸른 하늘이 보이죠. 붉은 흙도 보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조선의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이 인물 두 분이 좀 비현실적이긴 해도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수라든가 시들었지만 나락이 사과나무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던 것들이었거든요. 이것을 붉은색과 푸른색의 강렬한 이 효과 그리고 뭐 원색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를 잘 표현해놓은 수준이죠. 이 작품에 대해서도 논란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조선 향토색론이라는 민족의식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당시 그 일본에서 향토색론을 좀 권장하기도 했어요. 그 선전의 일본의 신분들이 향토색론을 권장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인성이 정말 그 민족의식에서 나와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아니면 상을 받은 그 취향을 맞추어서 조선향토색을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이따가 얘기 나눠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 다음에 1935년도에 경주의 상 35년 작품이고요. 이것은 선전에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합니다. 저기 선생님들 지금 선생님 한 분이 오디오를 안 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잡음이 많이 섞여요. 그러니까 소리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미끌미끌 하여튼 이렇게 바다가 끓기는 소리가 좀 섞여서 선생님 그냥 일제히 여기서 이렇게 오디오 소거하는 것보다 선생님 이렇게 보시고 오디오가 내 오디오 소거 안 됐다 싶으면 그것만 잠깐 이렇게 꺼주시고 그 강의 끝나고 나면 오디오 켜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그 녹화하는데도 그 잡음이 계속 지금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요. 한번 좀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 이어주시면 돼요. 예. 네, 이것은 이제 이 경주의 상곡에서는 그 선전에서 최고상인 그 창덕궁상을 수상을 하고 그 향토색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기는 붉은 흙이 더욱더 강조가 되어 있죠. 작품의 거의 3분의 2가 이제 붉은 흙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제목에서도 경주가 언급되지만 저 뒤에 보면 이 첨성대가 보여요. 그래서 배경도 조선이죠. 이 경주가 배경이 된 것은 사실 그 첨성대가 보이니까요. 천년 신라의 그 찬란했던 문화 이런 것을 좀 그런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 아까 작품과는 달리 두 소년이 등장을 하죠. 두 소년이 한복 바지를 입고 있는 또 지핀을 신고 있어요. 이런 소년들이 있고 이 소년들의 그 인물의 표현이 보면 그 얼굴의 표현이 보면은 제대로 뭐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좀 우울하게 보여요. 이인성은 그 인물 표현에서 보면 대체로 다 이렇게 밝은 표정이 잘 없고 좀 우울한 느낌을 주게 하죠. 여기도 그렇는데요. 자, 그 신라의 찬란한 문화라고 했는데 또 이 앞에 보면 신라 와당이 깨어져가 나뒹굴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그런 찬란했던 문화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렬한 그 원색 효과로 향토색을 잘 표현했고 1936년에도 이어집니다.
1936년에는 한정이라는 작품이에요. 여기도 향토색이 많이 나오죠. 이 작품은 특히 소재에 있어서 향토적인 토속적인 소재가 많이 나옵니다. 피리를 불고 있는 소년이라든가 고무신, 밀짚 모자, 태평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 작품도 향토색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작품은 사실 지금 현재 소재가 불명이에요. 이 작품에 얽힌 에피소드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면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좀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인성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작품의 작품 세계도 많이 바뀌었지만, 작품 세계가 확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바뀌었지만은 이 향토색의 구현으로 성공도 합니다. 작품에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이인성은 유학 가서 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도 큰 변환기를 가지거든요. 유학 중에 김옥순이라는 대구에서 일본으로 디자인 공부하러 유학 온 신여성이에요. 여성을 만나서 사귀게 됩니다. 이 김옥순은 대구의 남산병원이라는 병원장 집의 큰 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세련된 모습이죠. 이건 1934년에 그려진 김옥순을 그린 수채화입니다. 노란색의 좀 밝은 색상으로 그려져 있고, 역시 좀 가벼운 느낌을 주는데, 이인성이 보면 그냥 예쁘게만 그리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잘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 전 이건희 컬렉션에서 이 작품이 대구로 기증이 됐죠. 현재 대구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작품이고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옥순과 함께 1935년에 이제 귀국을 해요. 대구로 와서 어렵지만 결혼을 하죠. 장인이 많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는 장인이 많이 도와줘요, 또. 그래서 남산병원 3층에다가 어떤 아뜰리에를, 이인성이 굉장히 가지고 싶어 했던 최신형 아뜰리에를 마련해 주었고, 이인성은 그 아뜰리에에서 그림도 그렸고요. 그 아뜰리에에서 보면 계산성당이 잘 보였거든요. 남산병원이 지금 시내 현대백화점 큰 길 건너편 남산동 쪽 어디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산성당이 잘 보이는데 거기서는 청년이 보이니까 이 그림은 그 근처에서 그렸을 것 같고, 또 옆에 이 계산성당은 정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뜰리에의 이인성은 이인성 양화연구소를 개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당시에 미술대학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미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이때 이인성이 사실 가장 행복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다음 해 1937년에는 이사를 하는데요. 이거 역시 장인이 아주 정원이 아름다운 이런 집을 선물했다고 해요. 이런 집으로 이사를 갔고, 또 큰딸 애양이가 태어났고요. 여기 어린 소녀가 애양입니다. 애양이 뒤로 여기 정원의 한켠에다가 아루스라는 순수 예술 다방을 개업을 해요. 이거는 옆에 그림은 아루스 다방 내부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30년대 후반기에 나왔죠. 이 그림들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우리가 34년, 5년, 6년에 걸쳐서 이인성의 대표작 향토성 짙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향토색은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 보셨던 여름 실내에서와 같은 일본 취향이 느껴집니다. 일본의 관전이었던 제전에서 보면 주로 이런 정원 그림이라든가
말씀드렸죠.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이 보이는 실내 이런 그림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다시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림은 예쁘지만 좀 당시 시대와는 좀 맞지 않죠. 이때는 대구에서 그렸는데 30년대 때 일제치하니까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그 부유층의 가정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이인성이 그 향토성 짙은 그림을 그때 이후로 안 그린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30년대 후반과 40년대에도 향토색의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 제가 뭐 많이 구하지를 못해서 그중 하나 이 사과나무라는 작품을 보면요. 그 강렬한 향토색은 많이 다운되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 소재가 대구의 특산물인 사과, 또 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를 중점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향토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화풍도 보면 그 30년대 그 대표작들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게 그려서 사실적인 화풍이 보입니다. 사과나무를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그려놨죠. 그리고 그 어떤 인물과 풍경이 어우러진 그런 화면이 아니고 사과나무만을 전면에다가 소재에만 집중한 그런 향토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뿐 아니라 다들 그렇겠지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 향토색을 잘 구현시켰던 그 작품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그 이인성 특유의 어떤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축소됐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그림을 그렸던 이 시기가 30년대 말까지인데요. 이때가 이인성으로서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이 다 완벽했던 시절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1939년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39년에는 자기 그 돌진한 아들이 그 뇌망염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또 1940년도에는 그 태어난 딸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사망을 했고 1942년에는 그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 부인 김옥순이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연이어 불행이 찾아오니까 이은성으로서도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집을 처분을 하고 삼덕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애양, 그 딸의 이름이 애향인데요. 이 딸 애향이를 데리고 삼덕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슬픔으로 인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좀 무절제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1940년대에는 주로 그 주변 인물이나 아니면은 과일이나 꽃을 사서 집안에서 이런 실내 정물화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애양이를 모델로 해서 많이 그렸죠. 이때 이제 애양이가 한 4~6살 됐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1944년도가 되면 이인성은 또 하나의 대작을 완성시킵니다. 바로 이 해당화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 선전 1944년에 조선미술전람회가 막을 내리는데 그 선전에 마지막 그 선전에 출품됐던 작품이고 이인성이 그렸던 작품 중에서는 가장 큰 그림입니다. 이 작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이것도 그 이인성을 대표하는 그 향토색이 짙은 작품과 비교를 많이 하죠.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색감이에요. 색감이 달라졌잖아요. 그 강렬한 향토색은 톤 다운되면서 은은한 색깔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 인물들에 보면 경주의 상국이나 또 가을 어느 날 이런 데서 보면 인물들의 그 얼굴 윤곽이 거의 뭉그러져 나오는데 여기는 이 인물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아카데믹한 화풍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화풍으로 바뀌었는데
그 향토성 짙은 작품들과 이 작품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들도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점이라고 하면은 좀 상징성을, 뭔가 이 그림 속에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인성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보면 이 작품 제목도 해당화인데, 이 해당화라는 꽃은 5, 6월 여름에 피는 꽃이에요. 근데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가을, 겨울 옷이잖아요. 가을 어느 날에 보면 제목에서 가을이라고 하는데 딱 벌거벗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된 상황, 어떤 모순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제일 앞에 있는 이 여인이 이 어떤 시선, 어딘가를 좀 아련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이 시선도, 경주의 상국에서 그 아기를 업고 있는 소년이 청성대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시선,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이인성의 그림을 보면서 저 속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상상을 많이 펼치게 되죠. 이 그림을 평가하는 분들 중에는 보면 조금 비약적이긴 하지만 저 뒤에 먹구름 사이로 약간 밝은 빛이 조금 보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때가 1944년이니까 곧 그 일본이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해방에 대한 희망, 또 이들이 기다리는 것이 조국의 해방,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비약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일 수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 해당화라는 꽃에 조금 집중을 했는데요. 이 해당화는 그 바닷가 모래사장 척박하잖아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렸고 또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그것은 이 해당화의 어떤 끈질긴 생명력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끝까지 굴하지 않는 생명력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그 가을 어느 날에서도 보면 이인성이 고갱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원시적인 생명력,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사실은 이인성이 대구에서 그린 마지막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 1944년도에 이인성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상당히 인텔리였던 간호사 여성과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대구를 떠나서 1945년에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죠. 서울로 가서는 이제 지금의 이화여고 이화학교에 미술 교사로 부임을 했고요.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이 되면 이인성은 사실 관전을 통해서 성공한 작가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미술전람회라는 총독부가 주관하는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또 이인성은 사실 그 18살에 처음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이후 아까 그 1944년 막을 내릴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작품을 출품을 했거든요. 그런 조선미술전람회가 막을 내리니까 인성으로서는 조금 허탈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작품을 출품할 때가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일본은 망했고. 그런데 사실 이인성이 일본의 그 제전에서도 일본 제전뿐만 아니라 일본 수채화전, 일본 광풍해전, 이런 관전을 통해서 수상을 하면 너무나 많은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전 양식을 따르는 일본 체제에 순응하는 작가였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해방 이후에. 거기에 더해서 친일 논란까지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인성은 사실 대놓고 친일 행위를 한 적은 없어요. 일본이 마지막에는 시국 미술이라고 해서 일본에 협조하는 미술을 많이 강요했지만 이인성은 그런 그림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관전을 자신이
이용했을 뿐이죠. 그 길을 통해서 등용이 되었고 그 길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았고 또 성공을 했던 작가거든요. 그런데 해방 이후 이런 많은 비난을 받으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그 두 번째 부인이 딸을 낳고 가출을 해서 소식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인성은 정말 그 큰딸 애양이와 갓 태어난 두 딸을 데리고 서울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그려진 그림들인데요. 이거 애양이에요. 애양이가 이때는 나이가 이제 10살 정도 됐을 때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화학교의 교정, 너무 수채화입니다. 이화학당의 교정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 무렵에 자화상도 많이 그립니다. 자신의 그 자화상 같은 것들도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다행히 1947년이 되면 이인성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세 번째 결혼을 하고 1948년에는 국화회화연구소라는 것을 열어서 학생들을 또 가르쳤죠. 이인성은 학생들 가르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48년경에는 신문 연재소설 같은데 사파도 그렸고 49년도에는 해방 후 그 조선 그 선전의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우리가 보통 국전이라고 했죠. 제1회 국전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워낙 뛰어난 기량을 가졌고 타고난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롭게 어떤 그림에 대한 의욕 또는 실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게 1950년에 전쟁 중이었어요. 1950년 겨울이었는데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그 경찰하고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그 잘못 쏜 총에 맞아서 아까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인성의 이 자화상들을 보시면 다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자화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눈을 감은 자화상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도. 근데 이인성은 이렇게 다 눈을 감고 있고 굉장히 그늘진 모습이고 우수에 차 있어요. 이인성에 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보면 표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시대적인 고민과 개인의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읽혀집니다. 자, 제가 오늘 이인성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인성이 아직까지도 그 관전을 통해서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긍정적인 평가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서양 그 미술 사조를 잘 받아들여서 자기 작품 속에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또 한국적인 정서를 이끌어냈다는 것, 그런 것은 또 좋은 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선생님들 혹시 여러 선생님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인성을 바라보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들 이제 그 오디오도 키시고 비디오도 키시고 해서 서로 궁금했던 거 그냥 우리 얘기 네. 한번 나눠봐요. 혹시 또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 1년에 한 번씩 우리 이거를 이인성을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 전시가 항상 있으면 그 옆에 이제 특별 만들어서 이인성 작품이 항상 이렇게 소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이인성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또 별도로 미술관에서 공부도 하게 자료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지 못했던 작품들 너무 많이 보게 됐어요. 오늘 선생님 소개 너무 감사해요. 네. 못 보던 작품도 받고 이제 이번 그 선생님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딱 뭔가 잡힌 것 중에 하나는 향토색이라는 네. 표현. 우리가 그 도슨타 할 때 항상 향토색이란 말을 크게 뭐 깊게 생각 안 하고 계속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향토색이라는 걸 컬러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 설명을 듣고 보니 향토색이 그 컬러라기보단 향토성, 네, 맞아요. 네. 향토성이라는 거라는 거를 다시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내년에 만약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된다면 훨씬 더 뭐 관람객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네.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말 그대로 그 향토색을 너무 컬러에 집중했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대구미술관에서 인성 작품을 참 많이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 분들은 뭐 인성 거의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 선생님들도 그 인성에 대해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데 참 인성은 정말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인성이 태어났을 때 이미 일제강점기였거든요. 1912년에 태어났을 때 이미 일제강점기였고 가난한 집안에서 미술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좀 부유한 가정이 미술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인성은 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면서 타고난 재능으로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 관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전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그래도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인성 서동진을 비롯해서 도와주는 분이 많으니까 일본으로 유학도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일본으로 유학을 가면 또 거기에서 또 인정을 받고 싶었으니까 제전이라든가 광풍해전이라든가 이런데 끊임없이 작품을 출품하고 아마 상을 수상하기로는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워낙 작품들을 많이 출품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끝까지 지금까지 인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편견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선생님들 얘기 나눠주세요.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 예, 선생님,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아,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연은주입니다. 네. 예, 선생님, 예전에 저도 이제 인성 전시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은 작품을 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선생님 또 말씀 들으니까 옛날 기억도 많이 나고, 저도 그때 굉장히 큰 작품을 해당화? 네. 되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대구미술관 그때 있을 때 어떤 작품인지는 얼핏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이제 다른 학교에 있다가 대구미술관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작품 있지 않았나요? 그 어떤 사연인지 지금 좀 사과나무? 기억이 사과나무. 네네, 예, 명덕국민학교에서. 명덕초등학교에서 아. 기탁한 작품이에요. 네. 예, 그때 좀 행사 비슷하게 했던 네네. 기억이 나서, 예, 그게 어떤 사연인지 조금 다시 또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면서 또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예. 그 사과나무는 명덕 그 초등학교 소장품이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기증을 예. 한 건 아니고요. 기탁을 네네. 했던 거예요. 기탁을 했다가 이게 이제 이인성이 고향이 대구고 네네. 해서 이제 고향 또 사과가 대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대구미술관으로 그 기탁지가 옮겨진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과나무 한 작품이었죠? 한 작품? 네네. 그때 한 어, 작품 예, 있었죠. 예. 그 학교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창고에 처박혀 있던 게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발견하신 분이나 그 주변의 분이 굉장히 눈썰미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지금 미술관에 들어온 거지. 막 그렇지 못했으면은 네.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연유에서 그 사과나무가 명덕초등학교에 가게 됐는지 우리 그거 잘 모르죠. 모르죠. 네네. 예, 그것도 궁금해지고 그러네요. 그 작품도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도 향토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예. 일단은 그 소재가 사과라는 소재가 대구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향토성이 있고 색감도
실제로 우리가 봤잖아요. 보니까 참 네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선생님은 언제 이인성의 작품을 처음 보셨나요? 그때 이인성 전시를 저희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100주년 기념식 그 예, 2012년에 했거든요. 2012년에 100주년. 예. 그때 처음 그때였던 것 보셨어요. 같아요. 예, 예. 그때 처음 예. 보시고 많이 놀랐죠. 예. 저는 그 해당화 작품 보고 되게 좀, 굉장히 좀 현대적인 색감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좀 인상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이런 식의 봤어요. 2000년에 네. 그 공안미술관에서 이인성 작고 50주년 회고전을 했었는데 정말 저는 그때 처음 보고 많이 놀랐어요. 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시가 사실 참 중요한 전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작품이 한 80점 이상이 그 전시가 됐으니까 대표작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을 꽤 하늘 많은, 네. 작품 그때 처음 보고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전시를 봤던 많은 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졌죠. 그때 그리고 좀 많이 알려지게 됐었죠. 참 네. 안타까운 거예요. 좀 인성은 정말 어린 시절,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장 전성기를 누린 작가이거든요. 1930년대니까 20대 초반에 전성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환기는 인성보다 1살 적고, 박수근은 2살 적고, 이중섭은 4살이거든요. 같은 다 동시대 작가들인데, 그들은 물론 지금 국민 작가죠. 그런데 그들은 다 50년대 이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되어서 전성기를 누리는데, 이인성은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찍 전성기를 누렸는데 사실 참 요절을 했다는 게 많이 안타까워요. 이 정도 기량이라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 서구 미술이 들어오면서 추상화 계열이 많이 들어오면서 정말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작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기량으로 치면은 정말 다른 그 시대 같이 활동하던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봐도 그 구성력이랄까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월등히 차이가 네, 나더라고요. 그렇죠. 좀 사실 뭐 일본 유학 갔다 왔다고 하시지만은 어설픈 그림 참 많잖아요, 솔직히.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인성하고 같이 만약에 김인성이라고, 예, 그분들은 이제 가정 집안도 부유하고 하니까 일본 동경대학 미술대학, 이인성이 나온 사실 태평양 미술학교는 정식 대학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인물상을 그릴 때 특히 여성, 그 김인성 같은 경우도 선전에서 창덕공상을 받거든요. 근데 그려진 그 여성의 모습이 완전 서양 여자예요. 그러니까 모델들이 그 어떤 또 자기가 아마 서양 여자였는지 하여튼 일본에서 그렇게 배워왔던가 봐요. 그래서 인성의 작품에서 아까 그 조선인의 체형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려진 한국인의 어떤 모습의 전형을 이루었다. 그것도 인성의 업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긴 시간 선생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선생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오늘 이게 좀 시작하기 전에 워낙 저희들이 당황을 해서 제가 생각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이 빠뜨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시간이 된다면 제가 또 잠깐만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조선 향토색론이라는 거에 있어서도 그 아까 우리가 가을 어느 날 그 작품 한번 앞으로 당겨 볼까요? 네, 뒤로 가면 되는 거죠. 뒤로 네, 거기서 다시.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경제 상고에서
아, 예, 이 작품들에서 그 조선 향토생론이 사실 두 가지로 그때 그 주장이 두 가지예요. 우리 예, 예, 네, 요거 됐습니다. 할까요? 네. 우리 민족 의식에서 조선 향토생론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 민족성, 민족 의식 그런 발로해서 이 조선 향토색을 작품 속에 그림 속에 표현하자라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 조선 향토색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 하면 그 조선을 배경으로 조선 사람, 조선 물건을 하라 하면 대충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요. 초가집, 그러니까 시골 풍경, 굉장히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나와요. 한복 입은 여성, 그리고 소, 우리나라의 전통 물건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할까요? 그게 1930년대에는 이인성 외에는 사실 이런 그림 그린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그런 그림들이었거든요. 그런 그림을 일본인들이 원했어요. 그 그림을 그리면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이 힘든 상황을 뭐 순간적으로라도 잊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붉은 땅을 많이 그리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향토색이라고 하는데 이 향토색을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굉장히 근대화되어 있고 신문물이 많이 돌았는 데에 비해서 이 조선은 아직도 미개한 지역이다. 아직 전근대적이다. 자기들의 어떤 그 지배를 좀 당연시 여기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 이 경주의 삼국에서 같으면 경주의 찬란했던 문화에 대한 옛날 것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게 일본 사람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게 하려는 미래보다는 이런 일본인들의 취향에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을 일본 심사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들이 자기의 취향에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그림이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논란이 되죠. 이인성이 어떤 시각에서 이걸 그렸을까? 라는 논란이 되는데 저는 민족의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났을 때가 일제강점기였고 큰 그런 뭐 애국을 해야 되겠다 하는 큰 뜻도 없었겠지만 그렇다고 뭐 꼭 일본에 그렇게 친일하겠다는 뜻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마음속에는 이 지배받는 나라의 해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인성이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이런 작품에서도 보면은 이 빈 바구니라든가 이게 가을인데 수확이 하나도 없는 빈 바구니 그 손 뒤에 감추어놓은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원효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이 경주의 삼국에서도 이 폐허가 된 찬란한 그 신라 문화가 이렇게 폐허가 됐다는 것이 지금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임을 좀 원유하죠. 굉장히 체념에 차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낸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참 천재 소리를 그냥 아무나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선전이나 뭐 이런 그런 관전 형식을 빌려서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그냥 입맛에 맞는 그런 작품만 했었으면 그래 천재 소리 네.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작품도 굉장히 구성이 좋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아이고, 네, 마치죠. 아쉽네요. 그 이야기 선생님 듣고 싶었는데요. 선생님 이제 또 궁금하신 거 혹시 없으세요? 있으시면 이제 흔치 않는 기회라서 선생님 보시는 게 흔치 않은 기회라서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주시고 없으시면 이제 선생님도 피곤하실 수도 있으니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낼까요? 네,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면 나중에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오픈 채팅방이 이제 전시가 마칠 즈음에 하면은 이제 닫혀요. 그게 이제 계속 있는 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오픈된 방이라서 이제 이 전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쓰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전시 이제 마치는 그 기간 전까지 혹시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문자로 남겨주시면 또 선생님이 아마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